거대한 전쟁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 의해서 조립되어 온 것일까요? 정부 수립 이전부터 정말 북한이 이걸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북한군 전차가 이미 151대입니다. 네, 우리는 그 전차는 없었어요. 네. 그럼 갈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미 1950년대 초부터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특집 문서로 살펴보는 현미경 전쟁사. 오늘은 6.25 전쟁을 주제로 여러분과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심호섭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건데요. 잊으리라 어찌 우리 이 날을.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선전포고 없이 남한 전역을 향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4년 전부터 북한은 군 조직을 만들고 전차와 항공기를 배치하고 심지어 실전 리허설까지 치렀습니다. 전쟁은 철저히 준비된 것이었고 거대한 전쟁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 의해서 조립되어 온 것일까요? 오늘은 그 준비된 전쟁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전공이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북한이 기습남침을 언제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아본다. 굉장히 심플하지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문서부터 한번 다뤄볼까요? 1950년 3월 25일 육군본부에서 하달된 작전명령 제38호입니다. 전쟁이 터지기 3개월 전이죠. 국군은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어태세를 점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문서에 담긴 한국군의 상황평가, 위협평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서가 만들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예상된다. 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첩보, 그다음 우려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전면적으로 38선에서 남침을 해올 경우에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틀어막는다라는 게 이 문서의 핵심 개념입니다. 핵심인 것 같아요. 틀어막겠다 일단. 네, 고수방어입니다. 근데 북한이 주로 어디로 올 것이냐? 의정부 쪽으로 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오면 서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루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방어 중점을 의정부에 두고 확실하게 고수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선 방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좋아요. 네, 삼선 방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지연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후방에 있는 병력들을 동원해서 반격을 해서 다시 그 전선을 뺏어내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전형적이고 그렇게 되면 뭐 일단 잘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기동 계획이 부족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일반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 단계별 작전 계획을 한번 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뭐 이게 1, 2, 3단계인데 이게 결국 3선입니다. 3선. 네, 1단계 같은 경우가 이제 경계 진출, 경계진지에서의 방어죠. 경계진지 방어. 예, 이게 이제 38도선이 될 텐데 네. 여기서는 어떻게든 적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네. 적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2단계 주저항선입니다. 주저항선. 네, 이 주저항선에서는 철저하게 적을 어떻게든 여기서 선멸하고 네. 그 다음에 최대한 약화시킨다라는 그렇죠. 거고 여기서 못 막으면 이제 3단계입니다. 최후 저항선입니다. 최후 저항선. 네, 그래서 이 예비진지죠. 어떻게 보면 주저항선 뒤에니까 이 최후 방어선은 어떻게든 적을 막아내고 이때 이제 후방에 있는 병력들이 올라와서 역습을 통해서 다시 경계진지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최후의 보루. 맞습니다. 여기까지 계획은 일단 있는 겁니다. 네네. 이 문서가 보여주는 것, 당시 군 수뇌부는 도발, 전면전을 분리된 개념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네. 지금 현재 38선에서는 도발. 실은 전투에 가까운 도발, 전투가 매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1년 넘게 해왔던 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전혀 구별되는 전면전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계획을 만든 겁니다. 네. 더군다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부적인 작전 계획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 이 작전 명령 제38호가 작전 계획으로 작동하려면요,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이만한 바인더가 10개는 있어야 됩니다. 육군 본부에만요. 계획이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계획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침이 잘 내려가고 예하부대에서 잘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에 맞는 편제, 무기, 장비, 인력이 다 있었느냐고 우리가 보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정말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건 맞습니까? 뭐 그런 걱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이 명령, 이 계획이 내려오는 시점이 네. 3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전쟁은 6월 25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방어 계획이 만들어진 지 불과 3개월 만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방어 계획이 사단에게 내려왔을 때는 네. 각 사단들은 한 달 정도밖에 그 방어 계획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못해. 그래서 전방 사단 같은 경우는 미흡하게나마 자체적으로 이제 방어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뭐 지휘소 훈련이나 그렇죠. 아니면 기동 훈련이나 이런 평가, 이런 훈련이나 평가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게다가 후방에 있었던 부대, 뭐 대전에 있던 2사단이나 네네. 뭐 광주에 있던 5사단이나 더 못하지. 아니면 대구에 있던 3사단이나 이런 부대들은 딱 철도나 이런 거 타고 딱 올라오는 타이밍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봅니다. 그거 못하면 전쟁 못해. 그러니까 동원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증원이 제대로 안 되는 네. 모습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사단 간의 조율 혹은 육군 차원에서의 어떤 이런 작전 계획에 대한 실행 이런 훈련이 한 번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딱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타이밍. 네. 결국 이제 타이밍 싸움인데 이 타이밍 싸움에서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이 결정적으로 그것을 준비해야 됐다는 것을 알고 계획을 막 수립하는 와중에 타이밍을 뺏긴 타이밍입니다. 거예요. 타이밍. 야. 타이밍을 뺏겼다. 네.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1950년 상반기 북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일단 전방에 병력을 배치를 하죠. 그리고 후방에서는 소련제 무기 장비가 엄청난 양이 속속들이 들어옵니다. 동시에 우리를 또 속여요. 우리 평화로 나아가자. 손에 손 잡고 뒤에서는 이제 소련제 무기 막 들어오고 네. 공격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 사회에 계속 이 평화의 메시지를 선전선동용으로 계속 발산을 하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흔히 얘기하는 화전양면 전술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가증스럽게 짝이 없죠. 우리는 그야말로 기습을 당합니다. 이 기습이라는 것은 눈치를 전혀 못 챈 기습도 있고 눈치를 어느 정도 챘지만 타이밍을 빼앗겨서 대응할 수 없는 기습도 있는데 전쟁 사학자들은 타이밍을 빼앗겨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한 기습을 당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타이밍을 뺏겼던 걸까요?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편안하게 이렇게 자의만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북한이 이걸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말 그대로 계획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이 전면전이라는 대규모 전쟁을 준비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군대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북한은 정부 수립 이전부터 준비했던 거죠. 그렇죠. 네네. 해방되자마자. 네. 그러니까 해방되자마자 전쟁을 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련의 지도하에. 단계별로 했겠죠.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좀 기반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는 그 기반 위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간부들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사람만 있으면 뭐합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차근차근 해나간 것이죠. 그러면 그걸 이제 기반을 확보하고 여기서부터 볼 수는 없고 처음에 어떠한 부대를 만들었느냐 이 시점부터 한번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를 분석하는 시작점입니다. 철도 보안대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북한 군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철도 보안대 하면 저 철도 경찰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북한은 좀 달랐습니다. 철도 경비대를 넘어선 그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기차역을 지키는 부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래서 네. 이거는 조선인민군의 거의 전신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신 조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그러니까 우리 광복 직후에 맞아요. 소련이 이제 북한에 군정을 하면서 장악을 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는 소련의 지원하에 핵심 지역을 이제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핵심 지역을 확보를 해야 네. 되죠. 그래서 그 핵심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게 뭐였을까라고 봤을 때는 기차역입니다. 그렇죠. 가야죠. 네. 그리고 기차역을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철도. 네.
교통수단, 보조수단이 아니라 네. 국가를 건설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철도 같은 경우는 소련에게도 특히 중요했던 이유가 소련이 그냥 북한 단순히 뭐 도와주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련도 뭔가 철저하게 먹을 게 이익이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특히 먹을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일제가 북한에 만들어놨던 많은 공장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공장에 있던 여러 가지 기계나 공장을 다 뜯어서 소련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 뜯어서 가져가는 운송 수단이 바로 철도였기 때문에 철도를 장악하는 것은 소련에게도 되게 중요한 일이었고 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철도 보안대를 놓는다는 의미는 전국의 군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가 확장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루트가 바로 철도라는 거잖아요. 교통역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안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전국에 군대를 대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는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총칼을 먼저 군인들의 손에 쥐어준 게 아니라 네. 그 총칼을 쥐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전체적으로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게 중앙 통제 체제를 만들 수 있게 한 데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군대도 일거에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1946년 1월 5일에 북한이 철도 경비대를 공식으로 창설을 했죠. 그리고 철도 경비대를 만들었으면 부대를 갖다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처음에 부대가 13개 중대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고 처음에 만들었으면 1기가 있으면 뭐 2기가 있을 것이고 지방으로 퍼져나가고 그렇죠. 평양에 있는 부대들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명칭이 이제 중간 명칭이 철도 보안대가 되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이 철도 보안대를 만들면 결국 이들을 교육할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교육 같은 거 못 받았잖아요. 네네. 이들이 이제 말하자면 씨앗 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교가 되는 거죠. 장교가 되는 것이죠. 네네.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평양 보안간부 훈련소라는 곳으로 가요. 평양에 가서 장교 후보생이 되는 것이죠. 네네. 47년으로 좀 가볼까요? 철도 보안대 얘기는 우리가 이미 했고 이 철도 보안대가 아까는 중대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네. 이게 이제 대대 단위로 커집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여단으로. 여단급으로. 여단급 키우고 나면 이제 이것이 사단으로 가는 것은 뭐 순식간이죠. 여단까지 가는 게 어렵습니다. 1949년쯤이 되면 북한이 이제 내무성 체제를 정비를 하고 철도 경비 제5여단을 창설을 해서 확장을 합니다. 네. 사실상 정규군 편제와 동일한 군사 조직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인데 철도 보안대라는 걸 만들었던 또 하나의 이제 이유가 지금 어찌됐든 이 상황이 미국과 소련이 결국에는 이제 신탁 통치를 하기로 약속을 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아직 두 나라 모두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군대라는 거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철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는 뭔가 경비 병력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철도 보안대를 만든 거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경비대를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결국에는 철도 보안대를 정규군화 시켜가는 이런 과정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결국 이 정규군화 시켜가는 과정 중에서 정말 필요했던 거는 이들을 지도하고 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할 수 있는 장교, 간부 양성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이미 1946년 2월에 진남포에는 평양학원이라는 걸 또 세웁니다. 아, 46년에 평양학원. 네, 그래서 단순한 어떤 훈련시키는 간부가 아니라 네. 공산주의 군대의 가장 특징이 있잖아요. 정치 간부. 정치 간부. 네. 이 육성을 이제 또 하는 거고 같은 해 5월에는 중앙보안강부학교를 또 만듭니다. 평양학원 만들고 나서 네. 중앙보안간부학교. 네, 그래서 또 간부를 양성을 하게 간부를 됐고 만들고 이게 또 8월에는 평양의 보안간부훈련대대부가 만들어집니다. 대대부.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어떤 장교 양성 기관이 아니라 사실 이게 정규군 지휘 체계에서 사실 거기에 대한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늘날 얘기하는 그 상부 구조를 먼저. 네, 참모본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 대대부가 전국 각지에 각 여러 가지 이제 그 훈련소. 상부 기관 훈련소를 설치를 하게 됐고 그 훈련소에서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신병을 이제 모병을 하는 거죠. 어쩜 이렇게 착착하냐. 네, 모집을 해서 중대 단위로 이제 편성을 했고 이 네. 신병이 각 철도 보안대다 보니까 각 지역에 또 주둔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골고루.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준둔하면서 그 부대에 이제 씨앗이 되는 거고 아하. 이 모체 부대가 점점 이제 커져가면서 여단으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공산 당원들을 대거 또 입소시켜가지고 정치적인 결속력도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낸
그 공산 속속들이. 군대의 모습을 맞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네네. 해내는 거죠. 지휘 구조를 처음부터 갖춘 채로 군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 시행착오도 없고 그 안에서 뭐 반동, 반란 이런 거 없이 착착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철도 보안원과 군사 학교까지 조직했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병력 충원과 무장이죠. 병력 충원과 무장. 네. 처음에 뭐 네. 일단 당연히 병력 충원이야 뭐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걸 거고 네네. 무장. 무장부터 좀 이야기를 네.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장은 사실 1945년에 이제 일본군이 무장 해제되잖아요. 소련군에 그렇죠. 의해서. 네. 그때 이제 확보했던 뭐 38식 소총이나 음. 아니면 일본군이 썼던 박격포나 박격포. 아니면 뭐 대포, 야포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즉 일본군 무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놓고 그래서- 갔으니까. 네, 그걸로 이제 보안대나 철도 보안대 그리고 초기에 그런 교육생들한테 다 나눠줘서 훈련을 시키고 네.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때부터 소련의 무기 지원이 이제 본격화되게 되는 거죠. 소련도 지금 무기 많잖아요. 많죠. 네. 지금 혁명하고 지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네네. 무기 엄청 많단 말이에요. 네. 46년 하반기부터 또 이제 이 무기를 주고 교육시키려고 고문단. 고문단이 와요. 네. 그래서 전술교리부터 상급 그 정치 군관에게는 네. 전략 교육도 시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무기 공급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신나강 소총, T-34 전차, SU-76 자주포 이런 게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1948년 이후부터는 조선인민군 군대가 창설되죠. 그러고 나서 소련제 무기들이 막 대규모로 이제부터는 들어옵니다. 이때 들어온 게 야크 전투기. 6.25 전쟁 초기에 가장 먼저 한반도 영공을 유린했던 그 야크 전투기, 그게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48년에. 1950년 1월을 기준으로 보면 이때 들어와 있는 북한군 전차가 이미 151대입니다.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소화 경량화된 장갑차만 몇 대 있지 전차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49년부터는 병력 보충을 하고 상비군 체제를 완전히 갖추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련군이 48년 말에 철수하잖아요. 철수하면서 무기를 다 주고 갔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뒤로는 무기 원조를 계속 해주면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된 더 중요한 거는 단순히 어떤 국지도발용 혹은 뭐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네. 공격을 할 수 있는 공세적인 무기를 줬다는 게 정말 맞아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이 이제 병력 충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 49년부터 징병제를 이제 실시를 하잖아요. 네. 국가가 만들어지고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북한군의 병력이 계속 확충이 되게 됐고 49년 중후반부터는 김일성이 그렇게 마오쩌둥한테 졸라가지고 네. 또 마오쩌둥은 이제 본인이 어떤 그런 좀 꺼림직한 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국공대전에서 활약했던 조선우영군 사단들을 그렇죠. 북한에게 주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 사단이 북한에게 옴으로써 북한이 결국 전쟁 전에 무려 20만 명의 병력을 확충을 했고 그렇죠. 소련제 무기로 확실하게 무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50년대 초 시점에서는 북한군이 어떤 전력이 충원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공격해라고 하는 작전 명령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고 정말 그걸 위해서 철저하게 계속 훈련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대화를 잠깐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부대가 전투를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그 전투의 삼요소를 시간, 공간, 전투력으로 나눠서 봅니다. 근데 어떠한 부대가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볼 때 그 군대의 훈련, 편제, 무기 및 장비를 보죠. 지금 현재 상황은 훈련, 편제, 무기 장비가 다 갖춰진 상황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가 좀 한번 찾아보죠. 1948년 2월 8일을 꼽아봤습니다. 이때 조선인민군이 네. 창설되죠. 참 특이한 게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군대가 만들어졌다는 게 네, 그렇죠. 네, 독특한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네. 김일성이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이 되고 육군을 필두로 해서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해군과 공군도 같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9월 9일에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불법이긴 하지만 국제적인 승인 없이 출범합니다. 네. 더 놀라운 거는 이 시기에,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출범을 함으로써 북한은 정치와 군사 체계를 완전히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독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이 했던 연설이 우리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의 군대가
조선인민국이 혁명의 선봉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공산혁명. 침공입니다. 예, 공산혁명, 침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민군은, 그러니까 북한군은 공격을 위한 군대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용어로 따지면 통일을 위한 혹은 혁명을 위한 군대로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공격할 군대를 처음부터 만든 셈이잖아요. 세계 공산화를 위한 그 해방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 중심의 최고인민회의, 내각, 당, 군 이런 거를 모두 한꺼번에 만드는, 한꺼번에 이걸 편입시킨 그렇죠. 말 그대로 전시형 폐쇄 체제가 이때 완성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북한의 전시 체제 우리가 46년, 47년, 48년, 49년 6.25 전쟁 나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북한의 전시 체제 언제부터 들어갔느냐 이거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49년부터 이미 들어갔다. 49년부터 이미 들어갔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했던 시점. 그렇죠. 조선인민군대가 북한군이 만들어지고 네. 북한 정부가 수립된 그 시점에서 이미 만들어졌다. 그건 49년부터 네. 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이때부터 사단급의 전투 준비 태세가 계속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고 훈련도 이루어지고 야외 전술 훈련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단순한 어떤 방어를 위한 그런 훈련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죠. 공격을 위한 그런 훈련 혹은 네. 준비를 이때부터 계속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보병사단이 10개가 넘어요. 네. 그리고 이때 이미. 최신 전차 120대를 가진 기갑 여단이 있으면 이거는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의 전쟁만 봐서 보병, 포병, 기갑, 통신, 제병협동, 제병협동을 보지만 실제 대부분의 나라는요 그냥 보병하고 전차 정도 있으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네. 사실 엉망진창이죠. 그러나 그렇죠. 북한은 그러한 실수를 답습하지 않았어요. 공병하고 통신이 중요한 걸 알고 전쟁할 때 철저히 공병하고 통신을 앞에 내세워서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대가 제병협동을 하려면 숙달이 돼야 되잖아요. 네. 반드시 야외에서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야외에서 훈련을 해봐야 밥 못 먹으면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전투를 지속할 수 없구나 알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돌려보기 시작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이 시뮬레이션을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현대전에서 싸운 오늘날의 군대와 똑같이 해본 게 하나의 부대가 있었죠. 3사단. 3사단. 네. 6.25 전쟁 때 최선봉 부대. 최성모 부대입니다. 그 부대가 포천 의정부 축선으로 해서 우리 네. 서울을 딱 네. 들어오잖아요. 네. 아, 여러 군데서 훈련해요. 처음에는 함흥에서 시작해서 원산으로 이동해서는 이제 산악 훈련을 또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 기동 훈련, 심지어 이제 야간 훈련까지, 야간 기동 훈련까지 이때 다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관심 갖는 게 105 전차여단이잖아요. 북한군 최초의 기계화 전차 부대다. 사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런 정도의 규모의 전력을 한반도 전체가 처음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T-34 전차 120대 이걸로 얘기는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병력 6,000명. 어지간한 나라, 동남아의 어지간한 나라는 그냥 이거 하나 들어가면 끝날 수도 있는 전력이 있었던 것이죠. 자, 105 전차여단 같은 경우는 전쟁 직전까지 이미 실전 기동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나서 뭐 이게 집중적으로 다 한꺼번에 운영을 하지 않았잖아요. 연대급으로 나눠가지고 다 그렇죠. 계속을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보병 부대랑 함께 움직이면서 보병 부대 선두에 섰던 게 또 전차 부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 전차 단독 기동에 의해서 막 쳐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죠. 네. 처음에 잘 써먹었죠. 네. 그리고 우리 수도 서울이 함락됐을 때 사실 이 단 두 대의 전차가 미아리 고개를 돌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울로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게 또 북한군 이 전차 105 전차 여단이었고 네. 거기서 이제 105 전차 여단이 상을 받죠. 그러면서 105 전차 사단으로 네. 이제 또 올라가게 맞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결국 이걸 평가를 누가 했느냐? 소련 고문단이 했다. 그렇죠. 군사 고문단이 계속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훈련했다라는 측면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고문단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길게는 1차 세계대전 때부터 네. 잔뼈가 그 혁명 굵었던 전쟁, 사람. 네. 그렇죠. 2차 네. 세계대전까지 다 경험해본 베테랑들이 네. 실전 위주로 또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대들이 전술훈련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는 것 같아요. 전술훈련 평가라는 것은 뭐냐면 실전과 같은 훈련을 건재 단위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했다 치고 없이 1개 연대면 1개 연대, 1개 사단이면 1개 사단이 전체가 밖으로 나가서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공격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그 전투 작전에서 정말 처참하게 대패를 하죠. 네. 그리고 스스로 평가를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냉전이 끝난 후부터 1990년대부터 2014년까지 야외 전술 훈련을 해본 부대가 1개 대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통상 우리가 맨날 미군 보고 막 소련군 보고 하니까 부대가 항상 전투 준비 태세가 완비되어 있는 것 같지만 대개의 국가들의 군대는 이런 훈련을 안 해보고 못 해봅니다. 북한은 이미 1949년에 사단 단위 전술훈련 평가까지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중대 단위로 부대를 배치를 해보고 거기에 중대가 다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병력은 가지만 차량이 후속해서 보급품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보급품을 줄 때 일개 중대에 줄 만한 충분한 보급품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야간에도 여하이 같은 동작을 취할 수 있는지까지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전쟁을 하려는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이죠. 이것은 이겨놓고 싸웠다고 본 거 뭐 무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저희가 여기서 이제 북한군을 칭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만큼 전쟁을 위해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노력을 그렇죠. 했다. 네.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북한의 노력은 무엇을 노린 것이었을까요? 이렇게까지 준비를 한 데에는 전쟁을 해서 빠르게 끝내겠다라는 거죠.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는 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기습을 해야 되고, 또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는 한국군 주력을 선멸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북한이 그토록 외친 단기 속결전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한 달 이내 전쟁을 끝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뜨려야 된다. 패닉 상태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전전선에 걸쳐서 그냥 몽창 내려오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명령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북한군도 순차적으로 이게 전개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우리의 좀 능력이나 뭐 지형적인 요소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그런데 결국엔 이런 기습 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걸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간대에 전 전선 서쪽에서부터는 옹진반도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강릉 축선까지 모든 전선에서 동일 동타임에 남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비록 옹진반도에서는 조금 빠르긴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남한 측, 우리 측의 대응을 좀 혼란시키고 동시에 지휘 통신 체제에 마비를 유도하며 결국 패닉 상태에 빠뜨리는 거죠. 전선 붕괴를 하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공격했던 시점이 뭐 잘 알다시피 새벽 4시잖아요. 네. 4시 반 뭐 이러는데 가장 졸릴 때, 근무할 때 제일 졸릴 제일 때, 힘들 때 이때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또 중요한 게 기상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군의 어떤 그런 처음에 언제 공격할 거냐 놓고 봤을 때 아마 6월 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7월로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 7월로 넘어가면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장마가 시작되면 특히 기계화 부대 입장에서는 쥐약이거든요. 전차 못 쓰죠. 늦어도 6월 말에 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좀 빨리 할수록 그들로서는 좋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북한군 내에도 우리 스파이가 많이 있고 그렇죠. 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땡긴 게 6월 25일이다. 일요일이다. 할 수 있는 가장 빨리 해가지고. 새벽 4시다. 그래서 6월 20일 날 김일성이 작전 명령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6월 23일부터 바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작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전전선에서 동시로 가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지. 네. 아까 옹진반도 거기는 왜 먼저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항상 이제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먼저 공격하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세워놓던 계획이 뭐냐면 반격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옹진반도가 사실 이 일대가 계속 국군과 북한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국군이 먼저 공격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는 반격으로 들어갔다. 그거 항상 러시아가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했잖아요, 또. 네. 그래서 향후에 유엔의 어떤 개입 가능성 혹은 국제사회의 그런 좀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작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고 동시에 또 하나 5월 말에 이제 선제 타격 계획을 또 만들어 놓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김일성이 선택한 거 혹은 스탈린이 승인해 준 건 뭐냐면
그럼에도 기습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습 효과 중요하기 때문에. 예, 선제 타격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던 거고, 근데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네. 옹진반도를 공격의 선택지로 넣었던 거고, 아하.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당겼던 사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우리가 사후적으로 보는 거지만 네, 뭔가 복잡복잡할 거 아니에요. 네, 네. 훈련을 할 때 그 사단급 부대가 조용조용히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여요. 맞습니다. 저 어지간하면 보인다고요. 네, 네. 그러면 정말 그거를 몰랐던 것일까? 전혀 몰랐던 것일까? 이것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당시 미 극동군 사령부는 굉장히 우수한 정보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나 북한 침공 가능성은 끝까지 부정을 했단 말이죠. 부인했죠. 네. 근데 거기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쟁에는 상식적으로 잘 설명되는 것이 있는 반면 굉장히 이상한 요소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켈로 부대하고 정보 요원들이 중국이나 북한 지역에서 6.25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보고를 했죠. 올린 게 3,000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그 3,000건이 일단은 첩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 가겠죠. 미 극동군 사령부 정보참모부나 CIA로 실제로 갔습니다. 그러면 CIA에서는 그걸 누군가 영어로 혹은 한글로 번역해 온 것을 한글로 혹은 영어로 번역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한글로 된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정작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3,000건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인력이 없는 거예요.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CIA는 네. 그 한반도 담당이 3명. 근데 3명 다 한글을 몰라요. 한글을 모르면 사전이 있으면 노력해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조선어 사전이 없는 거예요. 타자기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요소들도 있었다. 첩보가 아예 안 올라온 것은 아니나 그 첩보를 소화할 수 있는 내부의 체제가 준비가 안 됐었다. 그 내부의 체제가 준비가 안 된 것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일제의 압제를 받아온 민족이 이제 해방을 맞이해서 유엔의 도움하에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는데 그 절호의 기회에 해당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전쟁 준비에 몰아넣었을 줄은 몰랐으며 그 전쟁의 방향을 동족인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갈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아예 첩보가 없어서 기습을 당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불안정성도 있었고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방심을 했던 것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북한이 전쟁을 잘 감춰서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네. 전쟁이 절대로 나면 안 되고 전쟁을 하면 뭐 그렇죠. 우리도 나름대로 방어 계획을 세워서 시간만 주어진다면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북한과 계속해서 교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타이밍을 뺏겼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타이밍을 뺏겼던 것을 뭐 안타깝다거나 아니면 우리도 할 만큼 했다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 우리도 분명히 잘못한 점은 있었다. 다만 우리가 준비한 방어 태세보다 북한이 준비한 공격 태세가 훨씬 더 앞섰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결과가 빚어졌다. 네네. 이 정도로 좀 거칠게 건조하게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감정을 좀 배제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너무 좀 제가 건조하게 간결하게만 얘기한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하다기보다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사님께서 워낙 알기 쉽게 이걸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정말 북한의 전면전 준비를 몰랐을까? 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렇죠. 근데 알았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는 정보는 있었지만 저는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러비 같은 경우 이제 극동사령부의 정보참모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켈러 이미 다 북한군이 전력 증강을 하고 있고 전력 배치가 바뀌고 있고 또 군수 물자나 이런 것들이 쏙쏙들이 들어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무력 도발 혹은 국지 도발 혹은 그 국경선에서 계속 있어왔던 전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올리잖아요. 계속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근데 이거를 그런 보고를 가지고도 정보참모나 국동사령부에서는 전면전이 임박했다라는 결론으로 연결짓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첩보로 끝나버렸다.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월러비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미 정보부에서는 네. 결국 전면전이라는 것은 소련의 가라는 공격 명령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 결국 김일성이 단독으로 할 수 없었다. 이거는. 근데 그렇죠. 네. 내가 봤을 때는 그 소련이 승리했다는 정보는 못 받았는데. 그렇죠. 소련이 과연 제3차 세계대전을 하려고 할까?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음. 소련이 안 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할 수 있을까? 네. 전략 우선순위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밀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 밑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검토를 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우리가 심지어 인도차이나 네. 아니면 뭐 이란,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네. 뒤처져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위기라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부터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 당시에 대만도 위기였고 영국 홍콩에서 전투하고 있었고 인도 차이나 반도 그 당시에 문제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올라왔을 때 워싱턴이나 국방부나 CIA가 다양한 어떤 지역에서의 위기를 보고 한국보다는 극동보다는 대만이 더 큰 위기다. 극동은 별일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네. 전쟁이 이미 났어요. 네. 전쟁이 났을 때 그 미 백악관에서 실시한 국가안보회의 의제 순서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7번째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우선순위가 너무 우리가 밑으로 가 있었던 네.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줬던 정보 중 가장 큰 게 아까 이제 켈러 부대나 네, 아니면 결국 휴민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적 자원을 통한 정보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를 그렇죠. 않았다는 부분도 저뭐 알겠어.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하셨던 이야기 중에 좀 흥미로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이제 계속 비상 경계령을 하고 있다가 네, 23일 날 그걸 해제됐잖아요. 그렇죠. 뭐 농번기기 때문에 외출 알려지기로는 외박도 이제 전투 보내주고 피로를 줄이고 뭐 등등 농번기에 이제 또 가야 되고. 네네. 그런데 6.25 전쟁 터지기 전인 24일 날 전방에서 심상치 않다라는 보고가 육군본부에도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특히 이제 전방에 있는 부대가 눈이 있으니까 네, 특히 육사단에서 아주 정말 자지러지게 보고를 하죠. 맞습니다. 근데 회의를 했는데 결정이 번복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비상령 해제를 한 거를 다시 비상령을 내리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무력 도발 혹은 국지전의 일부겠지. 네. 결국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문제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한번 발전시켜 볼까요? 지금까지 남의 나라 전쟁 얘기는 우리가 좀 되게 조심스럽네요. 흥미 위주로도 네. 접근을 하고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진지하죠 지금. 네. 우리는 사실 지금 현재 세대에서 6.25 전쟁을 연구하고 있는 현역 중에 그래도 우리가 좀 앞이잖아요. 어느새. 그렇죠. 네. 이제는 이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은 기습을 한 것입니까? 북한이 기습 남침했다. 기습 남침했다. 남침 자체로 충분한데 기습을 강조하는 속에 우리가 충분히 반성하고 대비했어야 될 노력들이 후순위로 밀렸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러한 반성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초기에 했던 전투들을 놓고 봤을 때 북한군도 많은 실책들을 합니다. 그렇죠. 결국 전장이라는 게 예상치 못했던 많은 우연의 연속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군도 많은 실수들을 하는데 네. 우리가 했던 실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음. 라는 부분을 조금 정말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크릿 분석의 질문을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불법 남침은 저는 여전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쟁 자체가 일어났는데 불법을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런데 여러분, 불법 남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안 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 남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 주십시오.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전쟁을 우리가 잊었다고 스스로 자성을 많이 하지만 우리 민족, 여러분과 저는 6.25 전쟁을 잊지 않았고 그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6.25 전쟁이라고 하면 불법 기습 남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앞에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을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나 뼈아팠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에 46년부터 50년까지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고 그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 준비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뼈아픈 과거를 매년 다시 되돌아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던 구호 저는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잊지 말자 6.25. 변치 않을 이 한반도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집을 계기로 6.25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